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희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평론가님께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살펴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해시태그로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몸값, 수능, 취업까지 어떤 이야기들일지 궁금한데 평론가님 특히 눈에 띄는 주제 보이시나요? 예, 몸값이죠. 몸값. 몸값. 사람들이 다 자기 몸값을 또 흥정하면서 사는 게 세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몸값을 제대로 쳐서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연 이 몸값과 관련돼서 어떤 얘기가 있는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긴다. 참 비인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상 또 사회에서는 엄밀하게 어떤 그런 몸값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평론가님의 날카로운 분석 기대해 보겠습니다. 빨리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토크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몸값입니다. 바로 드라마죠. 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OTT 춘추전국 시대예요. 평론가님과 함께도 요새 다양한 컨텐츠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볼만한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예. 사실 전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예요. 좀 날 잡고 쫙 보지 않으면은 지금 밀린 컨텐츠들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지경인데 또 하나의 드라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몸값인데요. 평론가님 혹시 몸값도 보셨나요? 예. 와, 언제 또 이걸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잘 시간이 없죠. 몸값 같은 경우는 제가 특히 새벽 시간에 봤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오, 처음 딱 보자마자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해서 전종서 배우가 딱 나오고 진성규 배우가 딱 믿고 둘이서 본다 하셨군요. 모텔 방 안에서 시작하는데 흥미진진합니다. 그냥 그들의 얘기가 정말 기상천외하면서 흥미진진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계속 그 다음 회차를 보게끔 만드는 이제 중독 만점의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특히 전종서 배우가 야 이제 전종서는 한국의 영화계 혹은 드라마계에서 독보적인 하나의 자리를 차지했구나 이렇게 평가가 될 만한 그런 연기를 보여줘가지고 격찬하면서 봤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요즘 정말 가장 주목받는 OTT 컨텐츠라고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몸값은 한마디로 자기의 몸값을 흥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원래 2015년에 왓챠라고 하는 곳에서 네. 굉장히 흥미로운 단편 영화 하나가 딱 떴습니다. 이 단편 영화도 제가 봤어요. 이 단편 영화가 제목이 이 드라마랑 똑같이 몸값이었습니다. 네. 이 몸값은 한 시골의 모텔방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좀 허름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교복을 입고 있는 네. 그런 여자와 좀 상복을 입고 온 남자가 둘이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교복 입고 있는 여자가 자기가 미성년자인데 이제 처음 그 남자와 이렇게 관계를 갖게 됐다. 그러니 나한테 얼마를 쳐줄 거냐. 이래서 흥정을 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모텔방까지. 네. 그런데 서로 이렇게 밀고 당기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거짓말들이 막 밝혀지고 그런 거짓말을 놓고 또 아주 치사하게 흥정을 하는 그런 정말 찌질하다 못해 정말 비굴해 보이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결국은 흥정을 끝냈어요. 흥정을 끝나고 그리고 그 남자가 먼저 이제 샤워를 하겠다고 들어간 다음부터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반전을 갖다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이 어느 정도 또 그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요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샤워를 하겠다고 딱 들어간 곳에 웬 괴한들이 있었고 네.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움쭉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장기 경매에 나서게 되는 오.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네. 근데 일종의 그 장기를 팔게끔 하기 위한 미끼가 된 사람이 그 여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몸값에 대한 얘기들이 거기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들을 그 우리가 원테이크 촬영이라고 네. 얘기하면 보통 컷을 나누지 않고 카메라를 들고 한 번에 쫙 이렇게 찍어가는 그런 촬영 기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단편 영화도 한 40분 남짓되는 그런 3, 40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영화인데 근데 그동안 물론 컷이 남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30분 정도 되는 그런 단편 영화를 보면 컷이 몇 컷이나 나올까요? 대략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컷이 보통은 그러니까 30분이다 그러면 30컷 이상 나오게 네, 되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속도감 있는 그런 편집을 좋아하는 그런 그 시대에는 뭐 100컷 이상 네.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촘촘하게 이어 붙여가지고 속도감과 호흡을 막 이렇게 빨라지게 하는데 이 단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흥미로워서 해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10컷이 안 돼요. 굉장히 그러면은 짧게, 그러니까 호흡은 길게 가져가고 예. 컷은 많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흥정이 다 끝나가지고 남자가 이제 목욕탕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따라가는 목욕탕으로 들어간 남자를 비웃으면서 바깥으로 이 분이 비상구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도망가나 보다 했는데 바깥에 다른 방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장기 밀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경매를 벌이고 있고 뭐 이러면서 끝장면까지 컷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런 드라마에서 야 이거 진짜 제대로 이 장편 영화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장편 영화가 아니라 이게 6회짜리 드라마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종서 배우와 그리고 또 진성규 배우, 그다음에 장률 배우 이 세 사람은 최근 들어서 한국 드라마계 혹은 영화계에서 가장 핫한 그런 배우들 중에 하나죠. 이 배우들이 전부 참여를 해가지고 6부작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장기 밀매를 하고 잘 끝날 것 같았던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나요. 어머, 또 새로운 전개네요. 예, 지진이 일어나는 데서 1화가 딱 끝나요. 그리고 2화서부터는 그 지진으로 매몰돼 있는 현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면서 또 자신의 몸값들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쭉 펼쳐지는데 와 진짜 이걸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디스토피아구나. 그래서 서로가 먹고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 깨닫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진짜 그러면 사람은 무엇일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각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드라마가 몸값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편 영화 몸값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6부작의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 원작이 있는 작품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건 사실 비교도 될 수밖에 없고요. 원작이 또 워낙 호평을 거뒀으니까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몸값은 이제 기존의 세계관은 그대로 확장을 시켜가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가미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처음에 몸값을 왜 밤늦게 봤냐면 이미 원작을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배우가 전종서 배우가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전종수, 진선규가 아니었으면 이 영화를 안 봤을 거예요. 평론가님도. 예. 워낙 원작을 갖다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두 배우가 나와서 과연 어떻게 재해석을 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 OTT를 갖다 틀어서 봤는데 1편이 끝난 다음에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훨씬 더 풍부해졌고 다채로워졌고 그러면서도 원작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고스란히 견지를 했습니다. 가령 스타일에 있어서의 원테이크를 적절하게 롱테이크를 잘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롱테이크가 갖고 있는 색다른 긴장감과 또 뭐랄까 질감들이 있거든요.
카메라를 들고 계속 이어가면서 찍기 때문에 뭐 약간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린 데서 오는 색다른 질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또 살렸어요.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버라이어티하게 그다음에 진행이 되죠. 이제는 진짜 매 순간순간이 반전이고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집요하게 감독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의 몸값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사람이 돈으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이냐? 돈으로 계산될 수 없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러냐? 이런 질문들을 끝까지 던지거든요. 원래 원작에서도 두 사람만이 나온 것 같았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장기 밀매와 관련돼 가지고 벌어지는 사랑까지 하면 모든 짧은 작품 안에 드러난 같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인간성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남의 장기까지도 몰래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떼어 먹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인간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원작 영화에 보면 이렇게 미끼 역할을 하는 미성년자들이 옥상에 가서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은 이게 이런 식의 세상이라고 하면 정말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얘기인데 이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6화에 걸쳐서 아주 집요하고 아주 뚝심 있게 감독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관객들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또 무겁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웃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코믹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믹의 폭소가 터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끝까지 그냥 시간이 순삭한 것처럼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가 몸값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극 중에 말씀 주신 것처럼 캐릭터들 중에서 사실 선한 캐릭터가 없다고 해요. 없어요. 다 악인들인 거죠. 사실은 장률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좀 동기는 선해요. 동기는 네, 선하다. 아버지가 신장이 다 상해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아버지한테 자기가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기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진짜 아버지를 구하고 싶다는 선한 동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화 때까지만 그래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구해야 되고 나는 장기를 어떻게든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매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뭐 법률이라든지 도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게 됩니다. 애초에 아버지 장기를 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부터 법을 무시한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선을 명분으로 삼아서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하게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정말 이런 미치광이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에요. 전종서 같은 인물은 또 처음에는 너무나 얄밉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진짜 소시오패스가 있다면 저런 인간일 거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의외로 기본을 합니다. 사람다움을 최소한 지키는 그런 기본 절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장률과 이제 전종서를 놓고 본다면 누가 선인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더 매력적이고 더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진성규 씨는 팬티바람으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팬티바람으로 이제 열연을 하는데요. 네. 정말 고궁분투가 또 눈부시게 빛나기 때문에 더더욱 재미난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평론가님께서 계속 이제 진성균 씨도 칭찬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각종 영화에 정말 인상적인 연기 펼쳤죠. 이번에도 이 진성규 배우의 열연이 굉장히 눈에 띈다고 칭찬이 가득이더라고요. 저는요 이 진성규 씨 뮤지컬 데뷔작을 봤거든요. 네. 그 작품은 대학로에서 그때 당시에 입소문으로 연일 만석을 기록해서 전체 객석 점유율을 110%를 기록한 와. 작품이었어요. 거울공주 평강이야기라는 작품에 이 진성규 씨가 온달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갖고 나옵니다.
거기서도 벗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서도 그 머리는 부스한 그런 그 배우지 못한 야생의 그 일종의 늑대 소년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인물로 나와가지고 거의 속옷 차림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거의 방송을 연극을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 문화 콘텐츠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문화 콘텐츠를 딱 대할 때 자기가 그것을 봤었던 시대로 그냥 확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도 옛날 노래를 들을 때는 내가 그때 그 나이가 된 것처럼 소환하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모든 걸 기억하게 하는데 진성규 씨의 속옷 연기를 보면서 그때 대학로의 작은 소극장에서 정말 이 진성규 배우가 아크로바틱의 1인자입니다. 정말 몸을 잘 쓰거든요. 그 잘 쓰는 몸 연기를 또 본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누군지 각 배우들이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미션을 줘서 성공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이 궁금해졌는데 이전에 콜이라고 하는 영화 그것도 굉장히 저 재밌게 봤거든요. 그 영화를 만들었던 이충현 감독이더라고요.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배우 얘기 안 할 수 없죠. 평론가님도 여전히 이제 칭찬 일생이신데 버닝이 데뷔작이었는데 그 이후 연일 흥행을 한 것은 물론이고 연기력에 대한 칭찬도 일색입니다. 우리 전종서 배우는 몸값이 출연할 여태까지 모든 작품 중에 제일 촬영이 힘들었다고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계속 먼지 뒤집어 쓰고 또 뭐 물에 젖고 뭐 이렇게 젖어 있어야 되고 빠졌다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진짜 계속적으로 그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번 몸값에서 전종서 배우는 완전히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연기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전종서 배우가 처음 그 버닝에서 등장했을 때 우리는 정말 아주 당찬 그리고 이전에 그 한국 그 배우 계열사의 윤여정 이후에 없었던 그런 희한한 악녀의 출연을 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종서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틀에 박힌 게 없었으면서도 범죄의 냄새가 났고 범죄의 피해자 같긴 한데 피해자답지 않은 그런 마력들을 보여줬던 역할이 버닝에서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필모를 쌓아갈 때 보면 전종서가 아니면 저렇게 해낼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콜 같은 데서 이제 폰 같은 데서 보였던 살인자 연기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좀 신들리지 않고는 저렇게 연기를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아주 빌런의 연기를 제대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몸값에 와서는 아니 이분이 진짜 언제 이렇게 지적이고 냉철한 그런 면모가 있었을까? 굉장히 열정이 가득하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배우로 주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아주 냉철한 계산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했던 자기 나름대로의 매력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다 입체적으로 더 많은 캐릭터를 더한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전종섭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따내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우로 성장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론가님께서도 유일한 동기는 적어도 선했을지 몰라도 결국 악인으로 바뀐 아버지를 위해 신장 경매에 나선 인물 배우 장률 배우도 눈길이 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장률 배우는 또 특히 요즘 잘 나가는 작품에는 꼭 등장한다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장률은 실제로 주로 이제 액션물들에서 눈에 딱 이렇게 낙점을 받았던 그런 배우인데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은 재난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액션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약한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굴의 의지를 갖고 끝까지 이제 살아남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그 집중력이 정말 놀라웠고, 그리고 또 선한 의지와 그다음에 불법적인 행동, 범죄적인 행동,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고 설득해내기 위해서는 정말 깊은 그런 캐릭터의 해석들이 필요한데, 이 장률은 이 극률인가요? 그 극률인가 극열인가 하는 그 극 중에 그 배역 이름이 그런데, 그 극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정말 제대로 그 캐릭터가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극열입니다. 극열. 극렬 배우를 연기한 장률 배우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장윤주 씨도 특별 출연을 했다면서요. 기대가 됩니다. 예, 사실 뭐 이 장윤주 씨는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임팩트가 워낙 강렬해가지고 오. 씬 스틸러로서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장윤주 배우가 좀 작품에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너무 매력적이에요. 예, 그 뭐 지금 보면은 자기의 본업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배우로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자제하시는 것 같은데, 배우로서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주 이 개성적인 연기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값이 공개된 이후에요. 티빙, 이 OTT의 가입자도 굉장히 플랫폼 가입자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사실은 뭐 티빙은 그 모기업이 그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리지널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시장을 갖다 주도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티빙이 좀 시장 파악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모체가 이제 CJ거든요. 그리고 채널로 보면은 TVN입니다. 근데 이제 TVN에서 만든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은 무조건 OTT는 그 이 티빙에다가 런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티빙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아, 재방송 전문 채널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고객들이 그렇게 많이 안 늘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변호사님도 재방송 굳이 돈 내고 보십니까? 잘 안 보죠. 잘 안 보게 되죠. 실제로 보면은 조금만 좀 그 금방 케이블 나오니까요. 틀어봐도 뭐 재방송들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TVN 자체도 재방송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IPTV를 가입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아파트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IPTV가 또 기본적으로 다시 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아주 저렴한 금액이면은 재방송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티빙이라고 하는 데가 확실한 차별화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뒤늦게 깨닫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하는 데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 몸값이 오리지널 컨텐츠에 힘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몸값은 티빙 이외에서는 볼 수가 없는 작품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 이 몸값 때문에 그 티빙에 가입하셨군요. 가입비를 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솔직히 한 편만 보더라도 가입비 한 달 내면은 그건 남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가입비를 내고 한 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입 효과를 오리지널 컨텐츠가 아니면은 가질 수 없다는 사실, 그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보통 이제 OTT에서는요, 그 자기 그 드라마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통계를 분석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때 얼마나 새로운 시청자를 갖다 유입시켰나, 그런 그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퍼센테이지의 그 몸값의 그 공은 굉장히 컸다고 지금 그 얘기가 되거든요. 몸값이 런칭한 이후에 대략 32% 정도의 그 관객들이 뭐 늘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들은 그 오리지널 컨텐츠의 힘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그런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이제 TV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장기 밀매
이거 엄청난 그런 그럼요. 범죄 아닌가? 중범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장기 이식은 우리가 의료인들이 경우에 따라서 당연히 뇌사자라든가 기승을 받는다거나 할 때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장기를 내가 내 것이라도 돈을 주고 거래를 한다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갖다가 거래를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장기 이식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게 됩니다. 장기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는 걸 약속하는 행위, 이를 교사, 알선, 방조하는 자는 이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기타 세부적으로도 굉장히 징역형이 높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매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고요. 굉장히 큰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매매, 막 장기 매매, 지진, 정말 뭐 동원할 수 있는 자극적인 소재들은 다 동원이 된 그런 것 같은데 이 몸값에 대한 평론가님의 한 줄 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몸값은 굉장히 그 묵시록 같은 그런 드라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묵시록이라고 하는 게 예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식으로 파탄 나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그 작품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돈으로 계산이 됩니다. 모든 것이 숫자로 나타내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 사람의 몸값 그리고 몸값과 관련되어 있는 숫자만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그 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돈을 따져가면서 사랑을 하실 겁니까? 돈이 더 많이 생긴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팔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값이 매겨져서 판매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값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해시태그는 바로 수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2023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수능 시험 날 가까워지면 똑같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얘기했잖아요. 벌써 수능이야? 예. 또 수능 때야? 이렇게 말도 하기도 했는데 그럼 또 생각해보니 저는 이것도 놀라워요. 내년에 그럼 23학번이군요. 23학번. 놀랐습니다. 예. 23학번이라니. 평론가님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86학번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선배들 같은 느낌이 드네요. 2, 3학번이니까. 제가 06학번이거든요, 평론가님. 네. 그렇게 그러면 되면 이제 좀 후배라는 생각이 들죠. 네, 예. 근데 2, 3학번이 들어온다. 와, 진짜 엄청납니다. 벌써 코로나 시국의 수능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예. 올해도 당연히 또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코로나 확진된 수험생들은 이제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올해가 제일 걱정됩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코로나가 대개는 이렇게 수능을 앞두고는 좀 더 강력하게 정부가 이렇게 관리를 해가지고 좀 그래도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좀 주춤한 상태에서 시험들을 갖다 좀 보게끔 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0시까지 확진자가 72,30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그러니까 0시까지 돌아가신 분이 어제 하루만 3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440명이 440명을 헤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440명이 한꺼번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위중증 환자로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 해본 거에 의하면 한 달 내에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 정말 긴장될 수밖에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확진자들은요 별도로 지정된 공간에서 그 시험을 볼 수가 있고 또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수험생들은 병원 내에 시험장을 따로 둬서
거기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는 10일 지금 현재 그 15일인데 지금 그 코로나19에 의해서 격리 통보를 받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나 수험생들은 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교육청의 안내에 따라서 그곳에서 시험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원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병원 내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특히 지금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 겪었지만 마스크가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1차적 보호막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밸브형과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한 그런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KF93 그 마스크, 또 KF-AD 마스크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미리미리 KF94 마이크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은 게 특정한 시험장 같은 경우는요 반드시 KF94를 쓰게끔 권유를 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KF94 마스크를 준비해 두시고 시험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겠네요. 시험을 처음에는 이제 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잘 봤다가도 점심시간에 접촉이 실제로 코로나 원년 때 그때 화장실에서 올마 갖고 온 그런 친구들도 꽤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종이 칸막이를 설치한 다음에 자기 책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개인 도시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기기 등의 전자기기가 절대로 반입이 안 된다는 거.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휴대폰과 있는데 연동된 이것도 시계죠. 역시 절대로 당연히 안 되죠.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깜빡 잊어먹고 이걸 차고 갔다. 네. 시험 못 봐요. 큰일 나겠군요.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직전에 자기의 가방을 반드시 뒤져서 전자기기가 있으면 반드시 빼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득이하게 전자기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 깜빡 잊고 챙겨왔어. 그러면 무조건 시험 시작 전에 자진 신고를 해야 돼요. 제출하면 감독관한테. 그래서 제출을 하면 이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면서 시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 수험생이 평론가님 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 서울에서만 10만여 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만 6천여 명입니다. 야, 예. 많군요, 서울이. 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확진자 고시장도 이제 이 22곳 정도가 마련된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건강해지시는 일 없이 다들 좀 건강하게 시험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사실상 수능 인구가 조금 줄어들어서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걱정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이제 계속 이렇게 젊은 인구들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지금 잘하고 있는 젊은 이들이라도 죽지 않게끔 사회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억울하게 지금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발 좀 방역 당국이 또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요즘에 좀 불안해요, 진짜. 너무 손 놓고 있어서. 과학 방역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과학 방역입니까? 그냥 방치 방역 같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보러 갔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평생 후유증을 갖게 된다면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꼭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전에 확진 판정 받은 수험생들은 미리 바로바로 통보를 해야겠네요. 어디다 통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에 교육청. 제일 빠르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교육청에 통보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빠른 조치를 갖다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질병관리청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를 해줄 뿐이지 이런 신고를 갖다 받아주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질병관리청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하고 있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업무를
이렇게 좀 연동시키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스톱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진행되면 정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부가 더 디지털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론가님, 특히 수능 시험 보기 전에요. 뭐 100일 전이다, 한 달 전이다, 열흘 전이다, 일주일 전이다, 전날이다 이렇게 카운트하기도 하잖아요. 예. 사실 고3이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고3분들의 어떤 심기는 건드리는 게 아니며 서로 배려해야 된다 이런 문화가 깔려 있기도 한데, 며칠 전부터 이제 수능 시험 날에 맞춰서 좀 생활 패턴이나 사이클들도 변화시키고 있는 학생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요, 수능에 대해서 일정한 그 삶의 루틴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의 버릇들을 맞춰가는 것은 갑자기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그 익숙하지 않은 그런 루틴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식의 갑작스러운 루틴의 변화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좀 당황했던 게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하나는 그 전까지 막 밤 2시, 3시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네. 갑자기 수능 전날이라고 일찍 자 잠 안 오는데. 일찍 자라고 해가지고 일찍 잠자리 들어갔는데 잠 하나도 안 오고 그러다가 오히려 그 더 늦게 다음날 정말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루틴들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소한 보름 이전에 그 수능의 그 신체 사이클에 맞춰서 이미 바꿔놨어야 돼요.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좀 일찍 자고 차라리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에 공부를 좀 하고 좀 아침형 인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의 루틴들을 좀 만들어 놨어야 이렇게 시험에 훨씬 더 그 도움이 된다는 점,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와서 갑자기 뭐 일찍 잔다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어나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람을 정해놓고 자기가 평소 자던 시간보다 한두 시간 정도만 일찍 자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갑작스럽게 삶의 사이클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저도 이런 시험 입시를 봤잖아요. 입시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아버님께서 좀 안정이 된다. 그리고 청심환을 안 먹어본 거 먹으면 안 돼요. 안 먹어본 거. 절대 그런 거 안 좋습니다. 청심환 먹고 나서 졸려가지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갑작스럽게 뭘 안 먹던 걸 먹는다거나 특히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 별로 안 좋고요. 오히려 이제 청심환처럼 안정되는 그런 약보다는 좀 이렇게 몰입을 할 때 약간 각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벼운 커피 같은 거는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그런데 갑자기 그렇다고 해서 커피를 막 이렇게 쌓아갖고 가가지고 그냥 계속 커피를 마시면 그러면 또 너무 심장이 뛰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자극적인 음식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경 쓰고 있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다가는 화장실로 막 달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자극적인 음식도 자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각을 유지하고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평소처럼 담대하게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해마다 수능 시험이 끝나면요, 이 부정 행위, 컨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단순히 컨닝한 거, 뭐 옆 사람 거 봤다, 뭐 정왔다 이런 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사례가 나온다면서요. 수능 같은 시험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슬쩍 노트를 갖다가 막 감추고 봤다, 그러다가 적발됐다,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보면은 정말 억울하게 부정행위로 잡힌 그런 사례들 되게 많은데, 이제 초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배를 좀 하셨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자담배를 소지를 했던 거죠. 근데 전자담배는 전자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안 되는 전자기기죠. 거죠. 부정행위로 실격 처리됐습니다. 금속 탐지기로 잡아냈거든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절대로 전자기기는 어떤 것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수능에서는 이런 시도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가끔가다 자격증 시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아주 정말 작은 그 귀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일종의 그 이어셋을 갖다 준비를 해가지고 뭐 거기서 뭔가를 불러준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서 적발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수능은 진짜 촘촘하게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시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살짝 구멍이 있을지 몰라도 수능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수능 때가 되면은요, 수험생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최근 수능 준비 상황을 제대로 한번 점검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장관이 직접 이렇게 챙기게 되면 아무래도 수능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방역 관리 또 안전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따져봤다고 하죠. 근데 미리미리 준비해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끔 그렇게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이 이제 먹지 않던 약 같은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약간 학생들의 좀 불안한 심리를 이용을 해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가 이 시즌 때부터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본인이 강하게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평소에 먹지 않던 거, 뭐 비타민 같은 거는 아무 문제가 그렇죠. 없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먹지 않던 거 갑자기 먹진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 수능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수능 본 학생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취업입니다. 청탁부터 황당 이력까지 취업의 세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의원이 구체적인 혐의가 공개되면서 파장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전 대표이사가 2015년에 인사팀 직원으로부터 채용 명단을 딱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구멍가게도 아니고 막 무조건 넣으라면 넣어야지. 넣어라. 마지막 주에 4명을 넣어서 좀 조정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청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청탁받은 사람이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니까 사람 이름을 적어줬잖아. 그러면서 사람 이름을 갖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가지고 빨리 확인해 보라고 폭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진짜 가관입니다. 취업 청탁을 받은 사람들이 그 청탁받은 사람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사실 이거는 이스타항공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상직 전 의원이 자신의 회사였던 그 이스타항공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들을 자행했는가가 지금 재판에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낙하산 인사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채용비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었죠. 한국 수력 원자력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회사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이제 사회이사로 모텔을 운영하던 분이 뽑힌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어떤 경력으로 뽑힌 줄 아십니까? 모텔에서 전기를 아껴 썼대요. 그리고 모텔에서 에어컨 필터 청소를 잘해가지고 녹색 탄소 중립에 관리한 그런 이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사회이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아주 불합리한 그런 채용과 관련돼 있는 비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공정한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렇죠.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2030들에게는 피눈물 나게끔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소장, 이상직 전 의원 공소장이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 소속 여권 핵심 인사들의 취업 청탁은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보인다 이렇게 밝히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예. 이제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의원이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재판에 그렇죠. 넘겨진 상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 의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취업 청탁을 했거나 취업 비리에 관여한 자들은 전부 공직에서 내려올 만큼 그 응징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야당 입장에서도 확실히 이런 문제들은 선을 긋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정치를 이어나가야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판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채용 비리가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채용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니 그 딱 한 명만 뽑는 공무직 그 근로자 무기계약직 채용이 있었습니다. 서류 심사에서 다음 단계가 면접이잖아요. 근데 면접 대상자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면접 시험을 보기 위해서 딱 갔죠. 갔는데 아니 뭐 사실은 가봤더니 거기서 방문증까지 발급받게 해주고 올라갔는데 그런데 면접 대상자 발표 공지에는 그 사람 이름이 없었다는 거죠. 없었어요. 실수였던 거군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면접이라는 혜택을 준 겁니다.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고 내가 그 면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필기를 잘 통과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선임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면접을 본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면접이나 혜택을 줬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 불합격이 확정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면접 볼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복지부가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탈락자를 면접 통보하는 이런 실수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게 실수라고 그냥 묻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면접 대상자가 바뀐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로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기관 입사가 이런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정말 바늘구멍 같은 기회이잖아요. 그렇죠. 꿈의 직장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하는 이제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런 기사들 정말 너무 허무합니다. 찬물을 쫙 경지는 그런 기사가 아닐 수 없는데 한국전력공사 역시 무슨 공천신청서 같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인사가 비상임 인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기 아니 우리 다 알잖아요. 자기가 제출하는 서류 중에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그 경력들을 쌓아서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이걸 그렇죠. 적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혹은 그 기관에 따라서는 자기가 그 직무를 할 때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게 자기소개서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의 그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정치의 꿈을 어떻게 꿨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겠다 이런 걸 쓴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그 한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낙하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한전의 적자 그게 단지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전기 그 요금을 갖다 묶어둔 그런 상황에서부터 생겨난 그런 피해겠습니까? 능력이 없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데 이렇게 늘러붙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인건비 주는 것만 해도 부담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없는 게 훨씬 낫고요. 논의 절차나 또 다양한 그런 자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청탁과 비리가 난무하는 이 취업 세계 사실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채용을 하는 것만이 이 채용 비리 없애는 거겠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벌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처벌은 정말 정치적으로 진행이 돼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면
진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평론가님과 함께하니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송 소개합니다. 오늘은 이적과 유재석이 함께 부른 말하는 대로 준비했습니다. 딱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에 우리 수험생들 지금쯤 얼마나 긴장되고 떨릴까요? 끝까지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생생법률쇼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